자,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했습니다. 네, 헌재 판단 내용과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 모두 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뜬 눈으로 보셨을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 우선 전반적인 총평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전해주실까요? 네, 여러 가지 정보가 난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용일지, 기각일지에 대해서조차 많이 예상을 확실하게 하신 분들은 이렇게 뭐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정치권 주변에서는 적어도. 어쨌든 8대 0으로 전원일치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주문을 읽으신 문영배 헌재소장 말씀 쭉 하실 때 다들 느끼셨겠지만 헌재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또 간결하게 파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 헌재 결정이 대단히 선명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윤 대통령이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60일 안에 대선이 치러져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정치권이 집중할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서전 부대변인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평 좀 먼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 그러니까 헌법 위에 권력을 휘두르는 공직자는 절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다시 재확인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정치권의 승리라고 보진 않습니다. 뭐 탄핵을 뭐 찬성하고 반대했던 그 양측에 그리고 거리에 있었던 그 지지층의 목소리로 화답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치는 헌법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규정한 것 같고요. 사실상 쉽게 설명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자체는 통치 행위를 넘어선 내란 행위다라고 규정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 죄를 저지른 건 아니라 내란 행위를 저지른 것은 헌재가 오늘 확인시켜 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서 저는 대한민국의 이 여러 가지 그 대통령들의 내란죄에 대한 판단들이 97년도에 있었지만 이 2022년도에 실패한 쿠데타로서 내란 행위에 대해서 파면 결정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저는 이 부분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얼마만큼 공직자들이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대하면서 공직에 임해야 되는지를 보여준 정말 헌법재판소의 말씀한 대로 담백하고 정확한 오늘의 판결이었다. 그리고 좀 총평하고 싶습니다. 네, 헌재 선고를 앞두고 5대3 교착설, 4대4 기각설, 8대0 인용설 이렇게 여러 가지 설들이 정말 무성했었는데 이런 추측들이 무색하게 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했습니다. 이 배경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도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이제 세부 사항에 대해서 보충 의견을 덧붙였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리가 이제 탄핵 의결이 됐었던 작년 12월 14일로 기억을 좀 되돌리면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굉장히 엄중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탄핵 여부에 대해서 크게 의견이 엇갈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 심판 과정이 좀 길게 되면서 특히나 2월 25일에 마지막 변론기일이 있은 이후에 한 달이 훨씬 넘도록 결정이 안 나니까 여러 가지 정보, 소위 말하는 설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헌재 내부의 8분의 헌법재판관들이 과연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외부에서는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마은혁 재판관 지명자가 임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9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것까지 합쳐지니까 8명으로서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인 5대3, 뭐 대드락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죠. 그런 추측까지 있었던 상황인 것은 맞고 지금 보니까 그런데 8대 0이 나왔다는 것을 보면 역시 헌재에서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또 헌재 결정에 대한 국민의 수긍 이 부분을 많이 고려한 것이 아닌가. 전체적으로 8분이 합치된 의견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구나. 저는 그 정도로 오늘의 이 선고 과정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헌재 결정에 대한 국민의 수긍을 고려한 것이다. 이런 만장일치를 만들기 위해서 좀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일단 뭐 헌재의 결정 자체가 길어지면서 정황상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률상으로 따져도 이게 법률가들이 봐도 다수의 법률가들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저지른 일 자체가 아무리 이렇게 대차대조표로 봐도 합헌적인 부분이 눈꼽만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왜 5대3, 4대4 이런 기각과 각하서를 얘기하지? 라고 했는데 이게 언제가 계속해서 기존의 전 대통령들의 탄핵 기일보다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굉장한 고심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것인데 네. 저는 이번에 오늘의 결론적인 8대0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보면서 아 이게 내란 행위라는 부분들이 역대 대통령과는 다른 엄중한 사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헌법의 가치에 있어서 내란 행위를 어떻게 판단하고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일들에 대한 것들이 전두환 예전에 전두환 씨가 저질렀던 내란죄에 그 버금가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하나 결정하다 보면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것이에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들은 설사 어떤 선고기일이 길어지면서 뭐 왜 불안감과 어떤 두려움 속에서 이성적인 그리고 좀 논리적인 생각이 좀 희박해질 수는 있으나 최소한 각종 언론에서 마치 5대3의 교착설이라든지 교착설이 풀리고 선고기일이 정해지니까 4대4로 갔기 때문에 이 선고기일이 정해졌다라는 그런 조금은 반지성적인 논조로 뭔가 국민들의 불안감을 높였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논조로 썼던 언론사에 있어서는 조금은 반성의 어떤 일말의 반성의 시간이 필요할 거는 같고요. 또 헌법학자들 중에 또 이 일부 대통령의 기각과 각하를 얘기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학자의 대가인 허모 교수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각과 각하 부분들을 또 통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겠다는 점에서는 향후에 오늘의 결론이 났으나 그런 기존의 이 일반 상식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일반 상식으로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을 혼란을 초래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그냥 지나갔으니까 끝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입장을 좀 듣고 또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좀 생각합니다. 전원일치 8대0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의견 듣고 있었는데 저희가 앞서 이제 질문하면서 그 일부 재판관들 세부 쟁점에 있어서는 일종의 보충 의견을 좀 내놨다라는 부분도 좀 여쭤봤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제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영배 소장 대행이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사부재리 얘기를 처음 한 게 저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맨 처음에 이 윤 대통령 탄핵 의결을 시도한 것은 12월 7일이었습니다. 투표 불성립이 됐죠. 숫자가 200명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요. 투표한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후에 회기를 바꿔서 다시 추진을 했고 그래서 이제 통과가 돼서 헌재로 넘어가게 된 과정인데 일부 재판관들이 지금 규정상의 문제는 없지만 향후에는 이 횟수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의견을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보니까 이제 이러한 보충 의견들이 이 판결에 오늘의 이 결정에 영향을 준다거나 어떤 재판관들 의견 모으는 과정에 좀 이견을 드러냈다거나 이렇게 보이는 것은 특별히 안 보여서 처음에 많이 예상을 했었던 어떤 뭐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뭐 각하 가능성까지 거론됐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결정문, 이 주문을 읽어본 결과로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 어쨌든 이것은 뭐 나중에 취재 차원에서 밝혀져야 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보충 의견 유지에 대해서 좀 의견 여쭙고 싶은데. 말씀한 대로 두 가지였죠. 일사부재이 이번에 탄핵 소추에 있어서 회기의 변경은 있었으나 그 회기의 변경 자체가 위법하거나 뭐 절차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보충 의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기 내에 비슷한 부분들이 회기가 바뀌었어도 그렇게 탄핵 소추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들은 좀 엄격한 행사를 하는 제도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냐 의견입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은 향후에 뭐 헌법재판소 법이라든지 국회법에 있어서 한 번쯤은 탄핵 소추의 발의 자체가 조금 더 신중하고 엄격하게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에 있어서의 지적으로 여기고 이 부분은 이제 국회 내에서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증거 채택이죠. 형사재판에 있었던 어떤 증거에 대한 수집, 그 다음에 증거 채택 부분들이 이게 공판주의냐 아니면은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형소법에 있는 부분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준용한다고 했고 예. 준용을 근거로 해서 헌법재판소 법에 근거해서 재판관들의 평일에 있어서 채택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큰 문제는 없으나 보충 의견이 반반으로 갈렸어요. 한쪽에서는 이걸 좀 더 유연하게
형사 재판에 있는 증거를 쓸 수 있도록 헌재에게 권한을 줘야 된다는 측면과 또 다른 한편 이쪽은 좀 보수 성향의 두 재판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재판에 쓰는 여러 가지 사안들 국회 회의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엄격하게 우리가 증거를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와야 된다. 이것도 논의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면 아직은 형사 재판과 헌법 재판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징계 재판에도 형사 재판의 증거를 얼마만큼 쓸 수 있는지는 이 부분도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근데 저는 보충 의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문에서 예. 부대 의견을 저는 좀 봤어요. 뭐냐면은 저기 문영배 권한대행이 읽었던 것 중에 국회의 소추인과 피소추인, 피청구인 간에 당부하는 얘기였죠. 예. 그러니까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소추인들에게도 국회에도 소수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대화 타협을 통해서 잘 좀 정치적으로 풀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예. 점에 아쉬움을 준 거를 보면 결국에는 이번의 사안 자체가 정치가 극단으로 치우치는 부분에 대한 염려를 헌재가 부대 의견으로 붙인 게 아닌가라는 점도 좀 주목을 했습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던 또 하나의 절차적 쟁점, 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이에서 내란죄를 뺀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판단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예, 일단 그 사유가 철회가 됐기 때문에 그럼 애초에 탄핵 의결도 그걸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란죄를 빼고 의결을 해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이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었는데 일단 그건 가정적인 상황이라서 그것을 확실하게 그렇다고 말할 증거가 없다 이렇게 배척을 했고, 또 내란죄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가지고 나서 법조문을 적용하는 것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 이유 없다고 이제 각하한 거죠. 그 예. 주장에 대해서는. 예.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의견도 달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명백한 부분들이고 대다수 보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제 피청구인의 주장들이 얼마나 호맹랑한 주장이었는지를 하나하나 그냥 다 초반에 주문에 읽기 전에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법성을 따지는 거죠. 처음에 이제 들어갔던 걸 보세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의 통치행위를 판단할 수 있느냐? 그거는 뭐냐면 판단할 수 있다. 로 시작해서 그 중에 이제 내란죄를 내란 행위로 바꾼 부분에 있어서 이거 절차상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딱 이런 지하에 얘기했습니다. 동일성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걸 바꾸는 것은 아무 문제 없어요. 예. 그냥 아주 단순 명료하게 하나하나씩 피청구인층의 억지 주장들을 다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다음에 보충 의견 자체도 보면 우리가 아까도 앞서 얘기했으나 보충 의견은 보충 의견인 뿐입니다. 큰 줄기는 문제 없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오늘의 결정문의 전체 파면하겠다라는 끝까지 읽어봤을 땐 한치의 어떤 윤석열 대통령 측의 피청구인의 주장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뭐 심지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뭐 개몽이 됐다. 그다음에 경고성 계엄이었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말아라. 라는 얘기를 법률적으로 풀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측이 뭐 지금 윤곽근 변호사 자료면에 나가긴 할 것 같은데 지금 나오고 있죠. 예. 근데 저분들 얘기하는 거는 이제 하나도 들을 게 없어요. 뭐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이 인용문 자체가 너무나 거의 빈틈없이 아주 담백하게 써져서 저는 피청구인 측 변호인단은 정말 부끄러운 질 알아야 된다.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언급을 바로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계엄이 비슷한 뭐 경고성이라든지 호소용이다 이런 말을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발언. 그러니까 이게 5가지 쟁점 중에서 비상계엄 당시의 선포가 이게 적법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었는데 이번에 재판소에서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그렇죠. 보셨는지요? 불과 몇 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고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의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짚은 거예요. 시민들이 저항을 했고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응했기 때문에 계엄 해제되는 상황이 왔다. 이렇게 아예 적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어도 이미 발생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조각하는 차원에 있어서의 이유로는 그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짚은 주문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서영주 전 대변인께서 네.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지만 사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했던 건 당시에 잇따른 탄핵 소추라든지 예산안 이런 것들을 주장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아주 오랫동안 지리하게 이렇게 다퉜던 얘기였죠. 그렇죠. 이 비상계엄 자체는 통칭이라고 볼 수 없다. 이거는 내란에 준하는 행위다. 이유가 뭐냐? 이 비상계엄의 이유로 들고 있는 탄핵에 대한 남발, 그다음에 예산을 준예산으로 해서 예산 삭감 이런 부분들이 탄핵의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무위원들을 다 없애서 어떤 나라의 어떤 운영 자체를 막으려고 했다는 거. 이거는 정치로 풀 문제지 이 비상계엄권을 통해서 풀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지 정치를 군을 동원해서 풀려고 하는 것은 국민주권이나 법치 민주국가의 원리에 반한다라는 게 지금 현재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권 자체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12월 3일날 비상계엄 전에 본회의 의결 전에 그거를 비상계엄을 한 것은 예산에 대해서 삭감이 됐으면 의결이 된 뒤에 해야 더 당위성이 있는 것인데 의결이 되기도 전에 비상계엄을 한 게 과연 그 이익에 부합되느냐 그거예요. 이런 것들이 논리에도 안 맞고 여러 가지로 피청구인 측의 주장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 탄핵도 그렇습니다. 그 문영배 재판관의 탄핵의 사유 다소 이 국회 측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지속적으로 행안부 장관 등등등을 하긴 했으나 비상계엄이 있기 즈음에 있어서의 탄핵 대상은 누구였냐면 방통위원장과 검사 몇 명이었다. 그들을 탄핵한다고 해서 국가의 기능이 마비된다고 보기에는 과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기분상 내가 기분이 안 좋아. 내가 지금 행정권을 쓰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자꾸 정치적으로 걸림돌이 되고 딴지를 놓으니까 안 되겠어. 못 참겠어. 이런 주관적인 판단에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을 오늘 아마 재판부가 용납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적법성에 관해서 헌법재판소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다라고 봤고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도 이제 쟁점이었는데 즉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냐 이거잖아요. 근데 이를 두고는 국무위원들 간에 국무회의가 있었다, 좀 흠결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좀 증언이 엇갈리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절차적 흠결을 얘기를 한 겁니다.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 결과에 따른 선포 행위 자체를 국회 즉시 통과하게 돼 있는데 다 안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심의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의견을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았고 이 계엄을 위한 것이라는 것 정도 고지는 됐는데 그 고지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진술할 국회의원들이 뭔가 자기 생각을 말할 기회조차 없었고 또 부서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예. 그다음에 통보는 끝까지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상 위법한 계엄 선포다. 이렇게 헌재에서 오늘 확실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국무회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말씀한 대로 이제 부서가 되지 않았고요. 절차상 국무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구성이 됐다 볼 수 없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계엄법상 시행의 시기나 시행을 하는 지역, 계엄사령관을 지정을 하고 나서 비상계엄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법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아주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 자세하게 들여다봤어요. 그랬을 때 이 12월 3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비상계엄은 위법성이고 위헌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예.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파면되게 됐고 사실 시간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비상계엄이 있었지 않습니까? 12월 3일 그때 당시에 국회에 계엄군, 경찰이 투입됐었고 그 부분을 뭐 전국의 모든 시민들이 보면서 참 다양한 생각들을 했고요. 그게 국회 이번에 이제 소추에서 굉장히 큰 이유가 됐는데 이 쟁점이 헌법재판소는 이런 부분 모두가 이제 변론 증인 신문하고 그럴 때 나왔던 군 수뇌부들의 말 중에서 뭐 끄집어내라고 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봤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겠죠. 예. 애초에 이제 변론기일이 길어진 것 중에 하나는 증인으로 출석한 분들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과 같은 증언을 헌재에서도 하느냐 그 부분이었는데 일부 군 사령관들이나 또 증인들은
검찰 진술조서에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르게 얘기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부르기도 했고, 그렇죠. 그래서 추가 변론기일이 지정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또 진술이 달라진 점에 주목해서 진술이 오염이 됐다. 그래서 일부 군 사령관들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의원들과의 사전 접촉에 의해서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청구인인 국회 측과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공방을 벌이기도 했었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국민들께서 다 보셨는데, 그런데 이제 헌재에서는 여러 가지 다 참작을 해서 그 진술들이 맞다. 즉 국회의원들이라는 말, 의원을 끄집어내라라고 증언을 했었던 그 증인의 증언 내용을 사실로 확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다. 오늘 확실하게 그 점에 대해서 결정을 지은 그런 주문의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얘기를 네. 했었습니다. 뭐 메모 논란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정영식 재판관이 직접 뭐 질문을 하기도 하는 장면도 있었고, 결과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많이 얘기했던 게 예. 헌법재판관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청구인 측인 윤석열 측은 계속해서 막 재판관들을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증인만 흔들고 오염시키면 재판관들이 그냥 맞네, 이거 이분들의 말이 맞나라고 혼돈하고 헷갈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들은 고도의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이고, 이 증인이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증거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우, 그다음에 수방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본인의 진술을 아예 바꿨죠. 김용현 장관도 마찬가지로 좀 입을 맞춘 듯이 했지 않습니까? 김현태 단장, 이런 분들이 나서 본인의 증언을 헌재에서는 형사재판에서 했던 거 완전히 다르게 합니다. 근데 헌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들의 얘기 말고 따로 직권으로 그 여인영 사령관과 이진우 사령관의 그 바로 밑에 있던 실무단을 불러서 다시 물어보잖아요. 그랬을 때 다시 확인하고, 그때 이게 상충되기 때문에 이거는 헷갈려서 재판관들이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했는데, 재판관들은 이미 다 이 형사재판에 대한 어떤 진술 내용과 그거를 다 판단해서 오늘의 결정문은 다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그 홍장원 차장이 지금 제일 눈에 띄는 게, 홍장원 차장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그 체포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들을 확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런 측에서 홍장원 장관이 민주당에 오염됐다라는 주장했던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한 발언, 김현태 단장에 대해서도 지금 속속들이 케이블 타이가 활용됐던, 포박이 활용됐던 내용들이 드러났을 때, 김현태 또 그 707 단장이 민주당에 오염됐다라고 하는 주장들,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해명과 사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회 측이 소추 사유로 제시한 5가지 쟁점들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는데요. 또 포고령 1호 그리고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듣겠습니다. 포고령 발표 그 내용을 보면은 정당 그리고 국회, 지방의회 정치 활동을 일체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계엄을 할 경우에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자체로 정치 활동인 건데, 국회에서 정치 활동을 못하게 한다 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은 헌법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담은 포고령을 발표한 행위조차 당연히 위헌인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애초부터 그 부분, 그리고 비상계엄이 발동될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지식이 일반적 수준을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도 충분히 위헌적인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명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것이냐는데, 헌재에서는 이것도 중대하게 봤고요. 말씀하셨듯이 영장 없이 선관위에 갔다, 영장이 없이 갔다는 것 자체가 또 헌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이런 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법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임의로 군을 투입해서 국가기관을 수색하려고 했다.
그 자체로 저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는 것도 조목조목 위법적인 사항으로 헌재에서 판단했다. 이것이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인뿐만 아니라 법조인 체포 지시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다, 위헌이다라고 또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법조인 체포 명단 자체는 그때도 그랬잖아요. 정치인이야 정치적인 숙적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조인까지도 근데 그 법조인에 거론됐던 사람들이 야당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했던 사람들을 콕 집어서 그 명단에 넣어놨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입법권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사법부에서 재판해야 되는 판사들은 언제든지 내가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체포당할 수 있다라는 압박감 속에서 재판해요.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재판에 대한 독립성을 상당히 침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고의 여지도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뭐 법적인 요소는 저희가 잠시 뒤에 또 법조인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거니까요. 두 분께 이제 조금은 좀 현실 정치적인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응을 내놓았어요. 뭐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 변호사를 통해서기는 하지만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문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놨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윤 대통령이 이제 직을 물러남에 있어서 또 헌재 결정에 따라 임기 만료가 된 게 아니라 파면이 된 당일입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겠죠. 얼마나 많은 소외가 가슴속에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짧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메시지를 국민들께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그것은 본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준 국민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또 그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3년 가까이 일할 수 있었던 것이 대단히 영광이었다는 국민들께 감사한 마음을 일단 표시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러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번 이 탄핵과 관련한 포괄적인 사과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일각에서는 명시적인 사과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죄송하다는 표현 속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넣었어요. 그 얘기는 국민들께서 당연히 5년 임기를 착실하게 잘 수행하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 거기에 부응하지 못했다. 탄핵으로서 중도에 퇴임할 수밖에 없었고 또 결과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예. 직에서 물러나게 된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국민들께 사과하는 메시지도 담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일종의 계엄에 대한 사과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구구절절히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지금 그렇게 국민들께 메시지를 낼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전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 윤석열 정부의 대다수의 그 고위공직자들은 조금은 자기애가 강한 것 같아요. 객관화가 안 된다. 물론 마지막 이 파면 결정을 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들이 조금은 저도 마음이 불편하긴 하나 저런 메시지로만 본인의 마지막 길을 표현하였어야만 하나 최소한 본인의 비상계엄에 대한 행위가 헌재에서 내란의 행위로 판단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송구함을 표하는 게 먼저지 않았을까? 그 한 줄이 힘들었을까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서 본인의 영광이었지만 나머지 국민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전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께서 나가기 전에 이태원 참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호우 피해로 있어서 돌아가신 분들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만두면서 했던 말이 난 행복했었다. 그거와 비슷한 맥락 아닐까요? 본인은 행복하고 본인은 영광스러웠지만 그 공직자의 대상인 국민과 그런 시민들은 마음이 좋았을까? 저는 그런 공감 능력이 마지막까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오늘 재판부에 한 줄에 담았습니다.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헌재가 이런 얘기를 하죠.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다. 라고 하면서 이 부분도 질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하는 층에만 기대서 정치를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부분들을 저는 이 판결을 통해서 반성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지하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냥 국민 여러분께 하면 안 될까요?
지지를 보내야만 여전히 국민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마지막 뭐 메시지다.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 중에 오늘 선고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 바가 있는데 법리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전적으로 정치적 판단으로 내려진 결과다. 이렇게 평을 했잖아요. 이런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이 또 추가로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방금 전에 소개하신 그 입장은 전적으로 변호인의 의견입니다. 변호인과 당사자는 다르죠. 변호인 입장에서는 저런 발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본인이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을 위해서 주장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를 향해서 불만을 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다를 겁니다. 특히나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그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유를 들어서 반박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윤 전 대통령 본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하고 메시지를 추후에 내실 수는 있겠지만은 오늘 선고 결정, 선고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 또 주문 내용상에 뭐 본인이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할 것 같지는 않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대통령의 대리인단, 변호인단의 입장이 별개다. 근데 이게 또 별개일 수도 없는 게 한 몸처럼 움직였고 재판을 같이 진행했고 같이 논의했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납득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면 변호인단은 좀 나름대로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납득할 수 없다는 말을 대통령한테 확인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아니면 최소한 생각보다 좀 의외의 결과였다 정도로 끝낼 수도 있잖아요. 납득할 수 없다고는 불복이에요. 저는 국민의힘의 권선동 원내대표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승복할 거냐고 대통령 대리인들한테 한번 물어봐달라. 승복해야 된다고. 야당 대표들만 그러지 말고요. 당사자의 대리인한테 승복 메시지를 내달라고 좀 저 야당 대표들 하듯이 좀 때를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네. 지금 막 들어온 속보를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행과 선관위원장이 통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거일이 언제가 될 거냐 말이 많았는데 6월 3일 선거일 지정하는 것으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지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4월 4일이니까요. 6월 3일이면 딱 거의 60일이 되는 날 정도로 지금 통화를 네. 통해서 지정을 공감한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통화를 하고 6월 3일 앞으로 60일 뒤를 조기 대선 선거일로 지정하는 데 공감을 이뤘다라고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조기 대선이 이제 언제쯤 치러질 것인가도 이제 굉장한 관심사였는데 6월 3일로 좀 유력해 보입니다. 예상이 됐었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지난번 8년 전 조기 대선 때를 생각하면 3월 10날 선고가 났고 5월 9일에 있었습니다. 딱 60일 되는 마지막 날. 그랬죠. 그날이 화요일이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채운다면 6월 3일이 될 거다. 그날은 화요일이다 봤는데 역시나 한덕수 대행과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통화에서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 걸로 보면은 예. 아마도 조기 대선일은 6월 3일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한 내용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통화를 하고 조기 대선 일자를 6월 3일로 지정하는 것에 공감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6월 3일? 6월 3일 지정이 가장 그래도 지금 합리적인 판단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더 늦출 수도 없는 거고 60일 이내면은 6월 3일이 딱 그 적정한 시점이기도 하고요. 더 당길 이유도 없고 그걸 또 넘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현재 뭐 할 일을 하는 거다라는 차원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각 당에서 후보 선출, 후보 등록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제가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최소한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현재 당 대표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 대표가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다음 주 한 8일, 9일 정도에 후보 등록이 있고 후보 등록 전에는 당 대표를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당내에서 변화는 조금 좀 예상할 수 있다. 그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조기 대선 모드로 가는 것, 사실 그 전까지는 국민의힘 측면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뭐랄까요, 대놓고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없잖아 있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이제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이 가능하겠습니까? 일각에서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두고 예. 당이 선거 체제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 당 출신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상황에서 바로 또 거기에 대응해서 선거 체제로 바꾸는 것이 지지자분들께 도리이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8년 전 상황을 또 돌이켜 본다면 금요일에 탄핵 선고되고 이틀 지나서 월요일에 바로 당은 예비후보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있어서의 하루하루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시간적인 어떤 제약 때문에라도 당은 빨리 수습을 하고 대선 체제로 가야 한다. 아마 이런 당위론이 작동을 한 건데 예. 이번의 경우에도 크게 다른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당에서 뭔가 선관위원회도 띄워야 하고 선관위에서 뭔가 경선 과정을 규정할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을 해주면서 공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움직임이 없어서 8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이렇게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자, 뭐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상황 먼저 짚고 민주당 얘기를 할게요. 국민의힘 이제 조기 대선 모드로 돌입을 하게 될 텐데 상대당에서 보시기에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조기 대선을 뭐 마음속으로는 다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겉으로는 말을 못했던 거죠. 근데 오늘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미 당 대표실 그 벽면에 D-60에서 대선 승리 이렇게 돼 있는 명패를 벌써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민주당과의 역학관계에 있어서 지금 권선동, 권영세 지도부를 비롯해서 김나윤이라고 그러죠.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 여기가 이제 정광훈, 그다음에 손현보 목사 거리에 있는 좀 강성 지지층과 섞여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반대하고 어떤 이 복귀를 요구했던 목소리를 높였던 이 지지층인데 이 지지층 안에서의 강력한 후보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수치로는요. 근데 결국에는 이 김문수 장관 자체도 자유통일당에 전신해서 있다가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와서 국민의힘에 지금 유력한 후보가 됐다는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내란 옹호라는 이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지금의 수치처럼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프레임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헌재 판결이 나고 60일 이내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행위를 저지른 말하자면 우두머리라고 은연중으로 확정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편을 드는 세력과 싸운다면 너무 프레임이 확연하게 드러나서 편한데 만에 하나 권선동 쌍권 지도부가 이번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파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다음에 탄핵에 찬성하는 쪽에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편을 한다. 이게 변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변침을 하면서 뭔가 보수층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면서 새로운 후보를 낸다고 한다면 조금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문수 장관보다는 조금은 여러 가지 전략적인 뭐 방향성을 다양하게 써야 될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알아서 할 일이나 그 안에서 김문수 장관이냐 아니면 탄핵을 찬성했던 한동훈 전 대표나 뭐 오세훈 시장이냐 이런 측면들 또 유승민 전 의원도 있겠죠. 이렇게 어떻게 재편이 되는지가 또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조기 대선의 준비를 보는 관전 포인트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상대당 입장에서 국민의힘 대선 레이스 전망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국민의힘이 선거 이후에 이제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2달 뒤 대선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 이재명 세력에게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승리를 위해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지만 또 그 의원총회에서는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을 뭐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으로 상당히 좀 격앙된 반응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이 문제는 정리가 되겠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여러 갈등도 있고 뭐 차이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그것을 마무리 짓고 이길 수 있는 후보, 이재명이라는 강력한 상대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자. 아마 이런 요지로 말씀을 하셨던 걸로 이해를 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어떤 의원이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을 하나하나 가려서 조치를 하자.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를 좀 나타내는 뭐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딱 한 분이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분위기상으로는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됐으니까 어제까지야 탄핵이 안 된 상태였지만 막상 탄핵이 되니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저희 당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좀 흥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 의원들의 뜻이냐 또 조금 지나고 보면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의총에서의 그 발언, 한 분의 발언은 오늘의 상황 그것을 반영한 것이고 오늘로서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 말대로 좀 곧 하나로 뭉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 적어도 3주 동안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은 정리가 되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저희 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면 그분은 당 대선 후보이면서 당무 우선권을 가진 당대표격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다 정리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찬성파, 반대파, 또 국민의힘도 이제 찬성파가 물론 적기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좀 나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될 걸로 보세요? 근데 그 안에서 찬성파를 받아들일 만한 여력이 되나 싶어요, 국민의힘은요. 왜냐하면 관성적으로 너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좀 이렇게 원래 출구 전략을 마련해 놓고 슬슬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냥 그 탄핵 선고가 있는 마지막까지 그 헌재 앞에 와서 김기현 의원, 박대출 의원, 뭐 조배수 의원 막 와서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을 돌려보내라 얘기를 했고 그 전날까지만 해도 뭐 정광훈, 손현 목사, 뭐 전한길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동조해서 정치권이 계속해서 대통령의 어떤 복귀를 얘기했고 지도부도 동조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얼굴색을 변한다 해서 국민들이 바뀌었네라고 하지는 않지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탄핵 찬성파가 들어가면 민주당이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속내가 있다고 얘기했던 거는 대선에서 불리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번에 대선에 국민의힘의 이 탄핵 찬성과 반대에 대한 어떤 정치 역학관계가 바뀌지 않으면 대선에서는 승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보수 정당으로서 존립의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탄핵 찬성파가 최소한 이번 대선 경선에서 안에서 자리를 잡고 후보가 돼야만 대선 이후에 보수 정당이 존립할 수 있는 그나마 씨앗을 뿌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좀 이게 오만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이번 대선은 국민의힘이 어떤 필승과 대선 승리를 주장해서 얻을 만큼의 여건은 절대 아니다. 그 누가 나오더라도. 라고 좀 말씀 주십시오. 윤 전 대변인님 아무래도 이번에는 이제 통상적인 그 대통령 선거가 아니니까 거리니까 선거하고 바로 다음날 취임을 또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권에서는 워낙 장룡도 많고 잠룡들 이름도 거론되는 사람만 해도 뭐 대여섯 명씩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서영주 부대변인은 아예 실명으로 또 얘기를 했는데 뭐 각각의 누가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인원들이 어떤 소구점이 있다 그리고 좀 어떤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앞선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질문하셨으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예.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계엄이든 탄핵이든 옹호하려고 했었던 분들과 예. 그렇지 않았던 분들로 나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 친윤이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친윤 후보들로 여러분들이 거론이 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현재 윤 대통령 내각에서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문수 장관이라든지 뭐 홍준표 대구시장 또 어떻게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도 윤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시는 분들 즉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 그 입장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계엄 발령 때부터 계엄에 반대하고 계엄 해제를 위해서 계속 주장을 했었던 뭐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뭐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이 정도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결정이 났어요. 탄핵 결정이 났고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한 행위부터 해서 그날에 있었던 상황,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했었던 상황에 대해서 쟁점 5가지에 대해서 모두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판시했던 것, 이것이 그분들이 해왔던 주장과 어떻게 맞느냐, 그들의 주장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오늘의 결정문을 통해서 인정이 된 거냐 아닌 거냐, 부인이 된 거냐, 여기에 따른 국민적 판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 등록을 하시겠죠. 저희 당 경선 과정이 벌어지니까. 예. 그럼 또 저희 당의 구성원, 당원, 지지자분들 향해서 또 본인들이 이 탄핵 전국 관련해서 했었던 주장들을 또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받을 텐데 탄핵 이전과 탄핵 이후는 지지자들의 생각도 많이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이전에는 이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그 강력함 그리고 절박함 이런 것들이 반영된 여론 흐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을 더 이상 지킬 방법이 없게 됐죠. 저희는 60일 앞으로 다가온 6월 3일로 예상되는 대선에 뛰어들어서 승리를 꼭 해야 되는 입장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판단을 하실 분들이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각 잠재적인 주자들이 과연 어떻게 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저희 당 지지자 그리고 유권자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서부 대변인님께 하나만 더 국민의힘 관련해서 네. 여쭙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내는 입장이 사실 이재명 대표를 막아야 된다라는 입장들을 전반적으로 내거든요. 어떤 생각하세요, 그럼? 이재명 대표를 막는 거는 정치력으로 막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처럼 군대로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정치를 잘해서 막으려면 정치라는 게 뭡니까? 말로만 해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죠. 말과 행동이 일치했을 때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겠구나.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4월 2일에 재보궐도 그랬으나 4월 4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자체로 지도부의 책임을 물을 만한 사안이긴 하나 더 나아가서 파면에 이르기 전까지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땠어요? 그 파면에 이르는 상황 속에서 복귀를 주장하고 탄핵에 대한 불공정성을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주장한 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오늘의 공무원 지도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송구하고 죄송하고 국민께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하면은 그게 국민들의 신뢰가 먹힐까요? 통감을 하면 그 누구 하나라도 책임을 져야죠. 비대위원장이 물러난다거나 원내대표가 사임한다거나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둘 다 본인들의 권력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치로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말로 이길 겁니까? 또 이재명 대표 뒤에 흉보고 말꼬리 잡고 단어 가지고 흔들고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정치는 결국에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정치력을 보여주고 국민들한테 신뢰를 통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들이 정치이지 그냥 막연하게 이재명 대표를 이겨야 된다라고 해서 본인들이 자리 지킨다? 저는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조언을 한다면 최소한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 둘 중에 하나는 그만두고 비대위원장의 젊은 층의 소장파나 친한계의 몇몇 의원들을 통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통해서 대선을 준비하겠다. 이 정도의 아이디어와 결단이 있어야만 송구와 어떤 책임에 대한 어떤 진정성을 국민들이 느끼지 않을까. 그러지 않고서는요. 이재명 대표 지금 강력해졌는데 이기기 쉽지 않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서영주 전 부대변인께서 지도부 교체, 그러니까 현 지도부를 국내미 유지를 할지 그리고 당내 경선룰 당원 50% 일반 50% 이거 유지할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시간이 많으면 당원 당규도 고쳐서 경선도 바꿀 수 있다 말씀드리겠는데 그 경선로 하나 바꾸려면은 저희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공고 하나 하는데도 사흘이 지나야 되거든요. 지금 하루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는 조기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당원 당규를 바꾸면서까지 바꿔야 할 조항들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0% 민심 50% 당심 50%로 되어 있는 현재의 경선 룰을 바꿀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기존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제 저희 당 지도부의 교체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당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이 지도부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3주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경선 과정을 공정하게 잘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저희 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것까지가 현 지도부의 임무라고 본다면 3주 남은 상황에서 지도부를 교체할 이유는 없겠죠. 그리고 경험이 많은 분들로 지도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도부에 대해서 교체 여부를 얘기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조기 대선 후보로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제일 유력하다. 이재명 대표 대세론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그렇죠. 3월 26일 날에 가장 큰 고비를 이재명 대표가 넘었지요. 그러니까 그 고비를 넘은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서 거칠 게 없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에요. 다만 그런다고 해서 뭐 추대형식으로 이재명 대표로 갈 수 없는 것이고 민주정당에서 그와 이 민주정당에 걸맞는 경선을 치러야 되는 것인데 일단은 저는 뭐 3월 26일 날에 이 사법 리스크가 조기 대선 기간에는 털어졌기 때문에 최소한 민주당의 경선 과정은 진흙탕 싸움은 없다. 그래서 조금은 밋밋할 수 있으나 향후에 민주당의 집권 이후에 펼쳐질 예를 들면은 대통령의 권력 집중에 대한 여러 가지 극단 정치의 폐해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후보들의 의견들, 그 다음에 개헌을 통해서 정치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내란이 다시는 반복되지 못하게 하는 개헌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민생, 경제, 그리고 다양한 층에서 이 헌정 질서를 부인하는 세력 외의 모든 세력과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연정이나 연대를 할 것인지, 저는 이런 생산적인 어떤 민주당 내의 경선이 이제는 펼쳐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전까지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펼쳐졌다면 정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공격하고 개인에 대한 어떤 날선 공격들로 민주당이 경선이 진흙탕으로 비칠 수 있을 것 같으나 이제는 좀 따져보면 순탄은 해요. 다만 뭐 재미는 없을 수 있죠. 너무나 원사이드하고 압도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도전하는 뭐 김경수 전 지사나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뭔가 뭐 그래도 한 칸씩은 준비하고 경선에 뜨지 않겠냐. 그렇게 보면 또 나름의 재미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대보다는 경선으로 갈 것이고 다만 진흙탕 경선보다는 좀 생산적이고 건전한 그런 경선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 대세론에는 좀 영향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더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당 내에서는 탄력을 받겠죠. 경쟁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년 동안 2번의 대선을 준비한 분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어떤 적수가 있을지 저는 상상하기 어렵고 더더군다나 2번 대표를 계속 연이어서 지내는 과정에서 본인의 뜻을 따르는 국회의원들 또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죠. 다만 이제 방식이 추대냐 경선이냐는데 그것 또한 경선을 하더라도 국민적으로 관심을 얻기는 뭐 어렵죠.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 저희 당 경선 과정을 많이 국민들께서 보실 텐데 어쨌든 민주당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후보를 뽑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추대보다는 아마 경선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예,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좀 갖고 계세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로 계속 굳어지는 그런 상황에 대한 생각도 좀 궁금해서요. 생각할 게 뭐 있나요? 그 정해져 있는 건데. 예, 상대당에서 후보를 정해놓은 상태가 저는 거의 4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봐요. 그래서 한번 대선 치러서 졌고 이번에 다시 이제 나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상수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지난 4년 동안 이재명이라는 민주당의 당대표와 싸우는 과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의 그 과정에서 이제 결국 오늘 선고로 인해서 이제 탄핵이 됐는데 예. 대선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당이 이제 어느 분이 후보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재명 대표에 또 대항을 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민주당 사정 저희가 지금 고려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상수라는 표현을 써 주셨어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재명 대표의 대세론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 주셨고요. 네. 다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만 정치인인 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인원들도 예, 충분히 예. 목소리를 내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 민주당 안에서 좀 어떻게 좀 협치를 해 나갈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월 26일에 선거 있기 전에도 그랬고요. 뭐 이 탄핵의 이 시기 속에 내란의 수습을 위해서 당내에 그동안 조금 대척점에 있던 많은 주자들을 다 만났잖아요.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가 복귀하면서 다소 조금은 매운맛으로 접근해서 치욕을 느꼈던 사람들을 보듬어야 된다.
그리고 통합과 포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의외로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쉽게 수긍했어요. 물론 이제 주변의 반발도 있었으나 그 자체도 이재명 대표가 좀 잠재우면서 박용진 의원까지 다 만났죠. 그리고 현재 보면은 그렇게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와 좀 대척점을 가지고 치열하게 다투는 사람의 목소리는 없다라는 것은 물론 내란의 이 시기가 아직 좀 잠재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만 이제 오늘 결정으로 있어서 아마 다른 주자들 가장 눈에 띄는 주자는 김경수 전 지사가 되겠죠. 처음에 통합과 포용의 포문을 열고 개헌에 대한 포문을 열면서 이 부분에 이재명 대표가 아주 흔쾌히 화답하면서 나머지 많은 비명계 주자들을 만나면서 당이 조금은 통합하고 포용되는 느낌으로 왔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이재명 대표께서 일부 그 유튜브에 출연해서 지난 총선 과정을 곱씹으면서 이제 검찰 내통설 때문에 내용을 겪으려고 했는데 그 또한 또 윤석열 대통령이 도와줬어요.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면서 또 이슈가 사라졌고. 그래서 저는 현재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에 대한 그 정치 상황은 유리하나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지사, 김부겸 총리, 김두관 의원까지, 김용록 전남지사도 출마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주자들이 나와서 정말로 민주당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과 아이디어가 있다는 부분들을 던지고 여기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좀 폭넓게 수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민주당이 이번 조기 대선에서 압도적인 국민의 신뢰를 얻어올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들을 하고 그런 역할들을 아무리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가더라도 그래도 바위에 계란은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진 날이니까 이 부분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탄핵 정국이 87 체제의 한계를 좀 여실히 드러냈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개헌 요구 속에서 치러질 것 같은데 이런 개헌 요구가 대선 전국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헌에 대한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윤 대통령 파면이 우선이다. 개헌 논의를 좀 거리를 더왔는데 이제 좀 입장을 정리할 걸로 보입니다. 아마 다음 주 중에는 발표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던졌고 이거는 당대표 선거가 아닙니다. 당내 경선도 아니고요.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가 아니라 온 국민, 특히 중도층을 겨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본인의 말 자체가 신뢰가 돼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개헌은 이 내란의 사태가 수습이 되고 파면이 되면 얘기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개헌은 피할 수 없다고 당시 얘기했고 그래서 저는 아마 파격적인 제안을 던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3년만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3년만 하겠다는 얘기고요. 전체적인 개헌에 말하자면 중임제부터 시작해서 정치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아마 선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던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아마 며칠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비명계 주자들도 그렇고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도 조금씩은 다른 그런 개헌안을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지켜보세요? 다른 분들은 제가 별로 들은 바가 없어서 4년 중임제 정도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방금 전에 한동훈 전 대표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3년만 하겠다 그 얘기만 한 게 아니고요. 3년을 맞춰서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똑같이 하자는 겁니다. 동시에 선거를 하고 대통령의 임기 중에 국회의원 선거가 계속됨으로써 발생하는 전국의 불안정 그리고 국회 권력과 행정부 권력이 다름으로써 발생하는 여소야대 상황에서의 혼란 이런 걸 막기 위한 방편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를 일단 처음에 3년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데 그 3년만 하고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새 헌법에 의한 출마를 안 하겠다 이런 의지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3년만 하고 물러나겠다는 게 방점이 아니라 개헌을 정말 하겠다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4년 중임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양원제 특히나 양원제 주장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데 국회 권력도 서로 간의 내부에서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양원제를 주장했다.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네, 이제 조기 대선 체제로 접어들게 된다면 6월 3일 선거일이 유력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선관위원장이 전화 통화를 나눴다라는 거 저희가 속보로 단독으로 또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조기 대선 시나리오로 가기 전에 일단 지금 한덕수 대행 체제에서 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랄까 국민들이 좀 갈리는 것도 있고 또 외국에선 뭐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관세적인 측면들도 있고 해나가야 하고 통합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정치권이 어떤 역할을 좀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원칙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했던 이유는 원칙이 아니라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있어서 했던 겁니다. 대통령이란 직은 기본적으로 원칙과 상식에 따라서 움직이기만 해도 기본은 해요. 그런데 원칙과 상식적으로 움직이지도 않았을 뿐더러 공감 능력도 없고 민심에 대한 어떤 체득 능력도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은 대통령이 아주 제한된 부분만 유지하면서 가는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상식과 원칙.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만학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도 혼자서 위원이라고 해서 임명하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국회에서 올라오는 그 법에 대해서도 꼼꼼히 검토를 해서 거부권을 쓰지 않고 어떤 거는 거부권을 쓸 수도 있고 어떤 거는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마냥 거부권을 쓰는 것들 이거는 원칙과 상식에서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냥 본인의 자리에 맞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경제통일하고 자꾸 하면서 본인의 자리를 빛내고자 하는데 좀 현실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트럼프라는 폭주를 한덕수 대행이 막을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될까요? 빨리 조기 대선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세우고 그 대통령이 빨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이런 통상회고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 안정성을 줘야 되는 게 먼저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한덕수 대행뿐 아니라 정치권 전반적인 역할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한덕수 대행이 무슨 대선에 나가는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공격을 하고 그러세요. 트럼프에 대항해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활동을 본인의 경험을 살려서 하겠다는 것은 독려돼야 하는 상황이에요. 조기 대선 물론 중요하지만 선관위도 있고 대선은 대선대로 치르면 됩니다. 60일 동안에 대통령 역할을 하는 이 과정이 너무나 시급한 상황이라 급박한 상황이라 한덕수 대행의 능력 발휘가 요구된다. 저는 먼저 이렇게 짚고 싶고 정치권도 그래서 한덕수 대행의 어떠한 여러 가지 국정 행위에 대해서 정파적인 이익을 앞세워서 뭔가 브레이크를 건다든지 뭐 비난을 한다든지 뭐 탄핵 시도를 한다든지 이런 일만 없다면 60일이 잘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내려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 그리고 이후의 정치적 파장까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